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임용고시 준비한 학생 여러분, 이번 시험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볼 12월 6일 날 볼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떤 유형이 시험에 나오고, 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단박에 빨리 현장의 교사로서 나갈 것인가, 그 점에 이제 초점을 두고 교육학의 그 광범위한 그런 분야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015년 임용교육학 논술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출제문의 유형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문장의 논제형이 아니라, 이제 이게 한두 문장의 논제형은 종전에 우리 그 중등 논술 같은 거 보면 뭐뭇에 대해서 논해라, 이렇게 나왔죠. 예를 들면 뭐 생활지도의 원리를 5가지 이상 논해라, 그래서 뭐뭇에 대해 논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뭇에 대해서 논해라. 또 예를 들면 교육과정의 성격, 또 교육과정의 구성 절차를 논해라,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나 이제는 교육학 논술이 이미 3번의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제시문 형태로 통합형으로 출제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제시문은 대개 A4 용지에 조그마한 글씨로 거의 꽉 차는 그런 분량이 되는데, 대화 형태로 주든가 아니면 일정 분량의 글을 줘서 그것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제시문 형태로 주면은요, 이 대화글이나 일정 분량의 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그런 논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통합형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좀 그 바운더리가 좁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넓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기유발 그러면은 우리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동기유발 방법 몇 가지 써라, 그런 것보다는 수업 장면에 글을 주고 좋은 수업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 비추어서 동기유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통합형으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한두 문장의 논제형으로, 자, 영교육과정이 발생하는 이유를 2가지 이상 쓰고 영교육과정을 수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2가지 써라,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은 대화글이나 일정 분량의 글을 줘서 영교육과정이라는 어떤 명칭을 주지 않고 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어떤 지면 속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아쉽게도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안타깝다, 뭐 그런다거나,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체능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입시라고 하는 그 입시 준비에 밀려서 예체능 교과목을 소홀히 해서 이게 전인교육을 저해한다는 이런 글을 주고 이와 같은 교육과정 유형을 찾고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그것을 고려하는 이유, 이런 걸 쓰도록 하는 제시문 형태가 출제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두 문장의 논제형으로 주어질 때보다 제시문으로 주어질 때는 오히려 정답의 방향이 명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제시문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그 방향이 오히려 더 명확해서 이런 형보다는 이런 형이 오히려 더 정답을 작성하기가 쉽죠. 근데 여기서 자, 이제 제시문 형태로 제시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근데 제시문도 우리 그 대입 논술형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입 논술형하고 우리 교원 임용고시하고는 또 사뭇
다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대입 논술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재심은 독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독해를 하는데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 낸 이 재심문은 고등학교에서 논술을 지도하는 선생님조차도 독해가 어려울 정도여서 아주 변별력이 없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입 논술은 제시문이 주어지더라도 이 제시문을 해석하는 것이 한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해석하는데 70%의 노력과 정력을 여기다 쏟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해석을 했으면 표현을 하는데 한 30%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은, 노력을 들이면은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나 임용고시는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알지만은 원래 그 교육부에서 제시한 지침이 교육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또 교사로서 소양을 본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그 제시문이 아주 무슨 뭐 소설의 내용을 준다거나 아니면 신문의 사설 내용을 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교육학적 지식과 관련된 제시문을 주기 때문에 이 독해하는데 역으로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그러니까 노력을 할애하면 될 것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이걸 글을 옮기고 표현을 하는데 한 70%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데요. 대입형 논술은 쉽게 말하자면 정답이 딱 없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모범답안 논술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90%가 쓴 방향의 글보다 10%의 쓴 글이 더 창의력을 인정받아서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 논술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교육학적인 그 용어를 쓰고 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개조용으로 또 써야 할 것은 써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훨씬 더 명료해지죠. 아주 비근한 예로 작년 12월 7일 날 학교에서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 이유를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문화실조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동기 유발 방법을 형성평가, 협동학습, 수업 지도성 측면에서 논해라 그랬을 때 그것은 보는 이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동성연애 문제 같은 것이 애국에서도 법제화되기도 하고 이런 걸 주면서 여러분은 견해를 물을 때 90%보다는 10%의 그 독창적인 해석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임용고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교육학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그 대입 논술보다는 독해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걸 답으로 옮기는데 중요하고 특히 바탕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바탕 지식은 쉽게 말하자면은 교육학적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논술의 교재라든지 따로 논술만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임용고시는 그것과는 이제 다른 형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통합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한두 문장의 논쟁을 주고 예를 들자면 말이죠. 요즘에 이제 17개 시도에서 13간대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를 뭐 더 늘리겠다. 그리고 자사고 폐지 이런 게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이 혁신학교의 목표 또 혁신학교의 방안이 뭐냐 써라 이렇게 되겠지만, 통합형은 우리 공교육의 한계가 뭐냐, 그리고 이 공교육의 한계와 관련을 해서 이 혁신학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그 다음에 공교육의 발달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 서양교육사를 공부를 할 때 그 공교육의 발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대두된 배경 뭐 이런 것을 알아야 공교육의 한계를 그 접목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혁신학교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혁신학교의 3대 변수가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교육행정의 조직론에서 구조혁신, 기술혁신, 인간 행태혁신, 이렇게 세 가지로 쓰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만큼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공부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좀 꽤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요. 먼저 분량입니다. 분량. 왜 그러냐면 분량은 어느 정도 써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대개 그 비포 용지로 한 25줄에서 8줄로 쓰여 있는 그 2페이지 분량을 주지 않습니까?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분량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할 때 보통 이런 이만한 A4 용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이제 남학생들은 크게 쓰고, 또 어떤 여학생은 글을 적게 씁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크기의 글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 분량이 좋냐면요, 이 A4 용지 앞면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뒷면 말고요, 앞면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한 이 정도를 쓰는 분량이면은 종전의 원고 2000자 분량이고, 막 이 정도면은 분량이 아주 많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는 이런 아주 적절한 문항이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글을 써보면, 내가 내일 또 100일장을 합니다만은 이 100일장을 써보면요, 실제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밖에 못 쓰냐면은, 어떤 학생은 한 이 정도, 그러니까 A4 용지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한 좀 준비를 많이 한 학생은 이 정도에서 거의 끝나요. 이 정도면은 분량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를 썼다는 것은, 물론 이 정도를 쓰면서도 만점을 맞은다는 것은요, 정말 명필가이거나 적확한 표현으로 군더더기 없이 아주 그냥 아주 논술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겠지만, 이 대다수 학생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정도는 분량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를 평상시 연습을 할 때 이 정도 쓰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 이 정도를 쓰는 거, 뭐 한 이 정도까지 쓰면 더 좋겠죠. 이런 분량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라요. 이 분량 조절에서 내가 이제 하나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무엇을 쓸 것인가가 있고, 또는 무엇을 써서는 안 되느냐, 요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 항상 고려를 해야 돼. 무엇을 쓸 것인가. 이것은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출제자가 어디로 써라고 딱 방향을 정해 주잖아요. 뭐 몇 가지 써라, 무엇에서, 그거 쓰면 되는데요. 이제 답을 쓸 때 분량이 아주 그 조절에 실패하고 또 분량에 겁을 낸 학생은 그 옆에 거, 그러니까 이제 작년 우리 기출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잠재적 교육과정 측면에서 학생들이 소극적인 그 수업 행태를 보이는 이유를 진단해라 그럴 때,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 원천 가지고 이것과 표면적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이런 것은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쓰면은, 자, 지면은 한정이 돼 있는데 쓸 게 없어. 그래서 뭔가 장수를 채워야 돼. 그런데 써서는 안 될 걸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본 내용을 쓰지 못한 허접한 문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무엇을 쓸 것이냐, 이걸 신경을 쓰면서 써서는 안 될 것, 여기에 항상 논점을 여러분이 두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이 됐으면요, 이 논술은 논술의 체계 및 구성, 표현,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해요. 한 편의 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문 사설을 읽어볼 때도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됐느냐 하는 소개의 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맺고 나가는 결론 또는 어떤 대안 제시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묻는 것만 쭉 1, 2, 3, 4식으로 아니면 1, 2, 3, 4가 없더라도 개조식으로 써놓고 나가면은 이건 한편의 논술의 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할 때 항상 말하잖아요. 세 줄만 쓰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편의 완결된 글이 되게 써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초등 논술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말을 언급합니다만은 중등 논술은 이런 말은 없지만은 논술의 논리적인 구성 및 표현이란 말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가장 우리 학생들이 겁을 내고 오류가 많은 게 바로 이겁니다. 서론을 처음부터 쓰면 안 돼. 우리가 논술 답안을 쓸 때 그 초안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먼저 본론을 초안지에다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번이요. 본론은 뭐냐면 그 출제자가 써라고 온 것을 쭉 써. 이렇게 쭉 쓰다 보면은 이제 서론은 어떤 것을 써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먼저 본론을 초안지에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쓰고 결론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요 순서 하나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학 논술은 교육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교육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 교육관, 또 교사로서 소양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글을 써라는 것을 조목조목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서론을 본 분량에 한 5분의 1을 쓴다, 5분의 1.5를 쓰고 이것도 5분의 1.5를 쓴다. 이것은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교육학 논술이 안 돼버려요. 이 서론은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은 수업 동기 유발 방법이나 그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론은 간결하게 교사 제1의 임무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수업 혁신이니 학교 혁신이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교사 본연의 그 수업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찾자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한 3줄 정도로서 도입, 앞으로 이 그릇 방향이 뭐다는 것을 이 언급하는 정도로 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서론에 전혀 엉뚱한 거 쓴다고 이렇게 쓰면요, 이건 아주 속칭 교수님들이 말하는 학원 냄새가 나갖고 이거 좋은 점수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을 써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막 분량을 너무 막 한 20% 잡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한두 줄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론에 내가 누누이 말했죠. 출제자가 뭔것을 몇 가지 써라 그랬는데 이제 이하에서 뭔것에 대해서 논하겠다. 그런 것은 서론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결론은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2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끝에다 한 2줄 정도의 결론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알고 보면 공교육의 붕괴도 교실 붕괴에서 일어나고, 교실 붕괴는 결국 수업에서 이 배제되고, 수업에서 이 쉽게 말하자면은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 교사 제1의 본연의 자세를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계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다. 이런 정도로 쓰면서 논지를 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논술을 쓰면서 그냥 질문 첫째 쭉 쓰고 둘째 쭉 쓰고 이러지 말고 이게 마치 하나의 글처럼 보이게 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서론, 결론에 분량을 어떻게 쓰고 전혀 내용과 관련 없는 것을 쓰는 것은 그건 아주 감점 요인이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속담에 구술이 써말이어도 꾀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아도, 또 머릿속에 그 전문 지식이 많아도 아이들 앞에서 수업 중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사의 전문성 그러면은 어떤 학문적 깊이나 교과 내용의 깊이를 아는 것보다는 그것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어떻게 번역하고 표현을 할 거냐, 이런 표현 능력이 교사의 전문성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내용교수법이다 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이 대학 교수와 교사의 전문성은요, 가르치는 교과의 학문적 깊이를 갖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잘 번역하냐 이겁니다. 바로 말로 번역한 것을 글로 쓴 것이 바로 논술 답안의 작성 요령입니다. 그러므로 채점자가, 우리 수업 같으면은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생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채점자가 읽기 쉽게 해야 돼요. 내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이런 소제목을 붙이면 어쩌냐, 이거 논술인데 이러면 잘못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제목을 붙이고, 그러니까 내 모범 답안을 보면 되는 거예요. 소제목을 붙이고 써야만이 더 채점에서 유리된 거예요. 만약에 소제목을 붙인 것이 감점이 되면 제목을 붙이지 말 것,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주지 않으면 이런 소제목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소제목을 안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질문 순서대로 응답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잠재적 교육과정 측면에서 수업에 소극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 원인을 진단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의 상황하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은연중에 교사의 이러이런 행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일 것이다 라고 응답하는 그 질문 순서대로 단락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밀어넣기로 단락을 바꿔서 쓰면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런 소제목의 링크를 걸어주면 채점자가 채점하기 쉽다. 다만 이렇게 소제목을 해도 마치 나열식으로 쓰지 말고, 그런 쭉 신문의 사설처럼 이런 일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사를 넣어서 한편에 물 흐르듯 글이 쓰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처음에도 말했지만요, 교육학 논술은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실사성과 구속성이 있는 그런 표현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포섭과 동화, 이런 용어가 있는데, 포섭을 뭐 체포라고 자기가 바꿔서 용어를 바꿔버린다거나 이러면은 이것은 정확한 교육학적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교육학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돼. 학습된 무기력감, 그러면 학습된 무기력감 이렇게 써야지, 뭐 학습된 나약감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정확한 용어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눈여겨보세요. 정자로 쓰는 거, 이게 보기보다 중요하거든. 정자로 써라는 것은 명필을 필요는 없는데요, 특히 어떤 여학생은 글씨가 너무 적어서 읽는데 애를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여학생, 특히 그 미술을 전공하는 우리 여학생들은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교육관 그러면요 이렇게 또박또박 쓰면 되는데요, 뭐 어떻게 예쁘게 써가지고 이렇게 겹치게 막 쓴다거나 이렇게 너무 특이한 글씨체를 쓰면 안 돼. 정자로 쓰는 이유는 채점자는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아주 독해가 어려우면 안 돼. 그래서 명필일 필요는 없지만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공부를 할 때는 말입니다, 검정 잉크를 사가지고 그늘에다 말려가지고 이게 아주 진하게 되게 해가지고, 이 만년필도 펜이 너무 가늘어도 왠지 전문성이 없게 보이거든. 너무 두꺼워도요 조금 전문성이 없게 보여. 그래서 적절한 0.7mm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글을 쓴 기억이 날 정도로 의외로 이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참 이런 것은 새삼 뭐라고 지금 와서 이런 거 뭐냐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보기 전에
한 90일, 30일 여러 개 남았을 때는요, 이 공부 방법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은 이 공부 방법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초인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신문사에서 상위 그 10%, 수능시험에 상위 10%에 드는 학생하고 지극히 중하위권에 있는 10% 학생을 두 집단으로 뽑았어. 그래가지고 무의미 철자를 준 겁니다. 그래갖고 무의미 철자 암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무의미 철자 암기를 일정 시간을 줘가지고 암기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재생 능력을 보는데 미리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자기가 무의미 철자 예를 들면 100개를 줬을 때 3분 동안에 몇 개나 외우겠느냐 요걸 물어봤더니 이 집단하고 이 집단의 차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상위 10%하고 보통 아이들 10%하고 뭔 차이가 있었냐면 기억력이나 암기력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머리 차이는 없어. 그런데 여기 아이들은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해서 자기가 몇 개 외우겠다 그것하고 일치하고, 이쪽에 있는 보통 아이들은 40개 외우겠다 근데 20개밖에 못 외워. 얘들은 40개 외우겠다 해놓고 39개를 외우더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의외로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교육학 분야별 핵심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 개념. 학습된 무기력이 뭐냐? 자기 가치 보호가 뭐냐? 자기 결정성이 뭐냐? 이런 개념을 명확히 알지 않고서 또 주형이 뭐냐? 만남이란 게 뭐냐? 예술이 뭐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 논술을 쓰는 것은요, 교육학 논술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데, 그러면 핵심 개념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것을 그럼 하느냐? 이게 객관식은 이제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 핵심 개념을 공부하되 각 분야별 핵심 개념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기유발, 그러면요 이 동기유발이라는 것은요 심리학에서 아주 주의 깊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심리학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교수학습 지도에서도 또 굉장히 그 수업 동기유발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행정 분야에 보면은 조직관리에 또 동기가 굉장히 동기유발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유발이라는 핵심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떤 그 낱개의 지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각 분야별로요. 심리학, 교수학습 지도에서는 어떻게, 조직관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야별 핵심 과정과 연결 짓되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항상 현장 문제 해결에 접목해야 해요. 그러면 내가 아까 여러분한테 방금 전에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핵심 개념을 하면 10,000개를 해야 합니까? 5,000개를 해야 합니까? 그건 여기에 달렸어요. 가령 자, 내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상담 이론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 이론이 정신분석적 상담도 있고요, 실존 상담도 있고, 행동주의 상담도 있고, 합리적 정의 상담도 있고, 현실 치료도 있고, 단기 중심의 문제 해결 중심의 상담이 있고, 뭐 개인 군형 이론이 있고 말이죠. 심리, 거래, 교류 분석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 개념을 다 알아야 하냐? 요거요. 현장 문제 해결. 그러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상담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요런 거예요. 행동주의 상담이 제일 중요해요. 상벌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 행동을 치료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주의 상담은 저연령이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수준이 낮거나 아이들이 미숙하거나 문제행동의 이 강도가 세거나 이럴 때 직접 개입하는 전략이거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실치료가 나와요. 왜냐하면 현실치료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는데 가장 이 현실성 있는 상담이론이요. 그래서 이게 나와요. 그러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정신분석학 안 나와. 실존 상담 나올 수 없어요. 심리 거래 분석이론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되
학교 현장에서 이 써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교사가 됐을 때 교실에서 우리가 뭘 접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행동주의 그러면은요, 행동주의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알죠. 가스리의 접근화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 많습니다. 그런데 파블로프와 스키너만 나옵니다. 왜냐, 이 파블로프와 스키너 이론이 우리 학교 현장에 아주 주는 시사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말을 하자면, 이 파블로프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종, 음식, 침이잖아요. 이걸 학교 교실 상황에 적용을 하면요, 자, 특히 수학을 담당하는, 나도 어렸을 때 수학을 꽤 좋아했는데요, 이상하게 우리 그 수학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좀 무시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선생님이 정신봉을 하나 가고 다니는데, 그 정신봉이 뭐냐, 그 왜 대나무에서 그 뭐도 하나 뽑으면 그 아주 투덜투덜한 그 뿌리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이 학생들 머리를 막 때리고 공부 잘해라고 그러시지만, 그것하고 수학하고 탁 연계가 돼서 수학 시간이 아주 불쾌하고 싫어졌어요. 그러면 원래 수학이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싫어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나는 음악 싫어 이런 학생이 있습니까? 나는 공부하기 싫어 이런 학생이 없어요. 나는 교실이 싫어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은 선생님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유쾌한 장면하고 연계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현장 문제 해결의 접목이 되니까, 우리가 객관식을 공부를 할 때는 뭐 파블로프 이론하면 여러분 얼마나 공부해야 할 것이 많습니까? 뭐 자극의 대치, 그 뭐 자극의 대치가 여러분 무조건 자극을 조건 자극이 대치한다 그래야 하거든. 그런 게 아주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는 써먹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교육학 분야별 핵심 개념을 해야 해. 근데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내가 교사라면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다, 거기에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을 보면 분량이 확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 문제를 주고 논술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러면 출제 영역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교육학 14과목입니다. 그리고 보통 막 상하에만 2500페이지 엄청난 광범위한 분량이에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 그것은요, 막연하게 우리가 공부하지 말고 교육부 지침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논술이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개인이 아주 뭐 독창적인, 저만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쓴다 해서 교육학적 지식보다는 신문을 많이 보고 이런 엉터리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교육학적 지식이 없는 교육학 논술은요, 그것은 한편의 수필류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교육학 논술이 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의학 지식이 없이 환자를 치료할 수 없듯이 교육학적 지식이 바탕이 돼야 돼요. 다만 이 교육학적 지식은 현장 문제하고 접목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교육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현장 문제 해결 능력, 그러면 자, 여러분이 처음 부임을 해서 어느 학교에 딱 갔다고 해봐봐요. 그럴 때 첫 만남에서 학급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급 경영의 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다음에 학부모의 대화가 왜 필요하냐, 학부모의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생활지도에 저항하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수업 중에 문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자신의 수업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학부모로부터 저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금방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관을 보는 거예요. 교육관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는 아동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또 가르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직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소양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교사로서의 소양은 일반 시민이나 또 일반 직업인하고는 다르죠. 예, 그것은 교육학적인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학적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정신분석적 용어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를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정신분석학은 교육과정 제 개념하에 그 파이너 이론에서 이제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제 접목해서는 쓰지만은 상담 이론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잘 봐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출제 영역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 교육과정에서도 합니다. 이게 교육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 과정에서도 합니다. 그럼 교육과정이 뭐죠? 교육 목표는 뭐고, 교육 내용은 뭐고,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교수 학습 지도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 관리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학교는 지역사회 영향을 받는데 사회와 교육과의 관계는 뭐냐.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선 교육의 목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의 첫 번째가 교육 목표 설정이죠. 그러면 교육 목표는 교육이 뭐냐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 뭐냐, 이런 것은 여러분은 교육학 개론에서 공부하죠. 예, 내 책은 교육 철학의 개념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고 교육이 아니고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R.S. 피터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R.S. 피터스 그건 성년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마 교사들이 자기의 교육관을 소개하는 글이나 대화를 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형으로서 교육의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장, 나는 교육을 성장이라고 본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은요, 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 중심의 질적 변화고, 요건 학생 중심의 양적 연속적 변화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뭐예요? 마틴 부버의 만남, 아이스너의 예술, R.S. 피터스의 성년식, 이런 거거든. 이렇게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동을 보는 눈,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분야가 나올 확률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알아줘야 돼. 이런 것은요, 객관식에서도 옛날에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 목표 그러면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중요하죠. 이건요, 대입 논술에서 아주 제일 출제가 많이 난 것이 이거였습니다. 임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재적 목적이 뭐고 외재적인 목적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왜 교육에서 내재적 목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 그 당위성을 논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내재적 목적은 우리 주의와 이왕의 한국 교육사에서 위기지학이라는 그런 내용과 접목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지학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봄으로써 우리 한국 교육사의 내용도 아우르면서 교육철학에서 본질적 교육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왜 교육은 그 자체로서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는 이런 아주 내용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펼 수 있는 걸 볼 겁니다. 근데요, 이건 또 뭐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냐면 이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유교육, 스콜레. 그래서 이 자유교육이라든지 교육 본연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뭐냐. 우리 학교 교육 그러면 여러분 알죠? 오로지 입시, 인류대병. 그래서 우리는 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입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외재적 교육을 추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 교사나 학원 강사가 그냥 대등한 반열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봐봐,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유교육의 기원으로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자유교육을 주장했는가? 최근에 R.S. 피터스, 허스트, 물론 허스트는 변신을 했습니다. 오크쇼트, 화이트헤드 그런 사람의 글을 주고 학교는 왜 자유교육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날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을 공교육의 한계와 연결지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 목표 그러면 여러분 전인교육입니다. 예, 도덕교육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제6차까지 인지론적 접근을 많이 썼거든. 근데 제7차부터 통합적 접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 장 삐아제 이론을 더 승계시킨 사람이 콜버그 이런 사람을 전부 인지론적 접근 또는 도덕 자율론적 접근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꼭 착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부터 우리는 통합적 접근, 덕목론적 접근을 썼어. 통합적 접근은 뭐냐? 선을 알게 하고 그걸 좋아하게 하고 습관을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요. 여기에는 소크라테스가 뿌립니다. 그래서 이런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어떤 글을 주고 우리 앞으로 학교 도덕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한국 교육사와 통합을 해서 물어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의 목표는 창의 인성교육입니다. 창의성의 특징, 특히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요거. 그래서 우리는 암암리의 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창의성을 수업 중에 짓밟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입시 문화하고 연결지어서 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런 것을 영교육과정하고 접목시킬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는 나오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학교에서 공식적 교육과정하고 실제적 교육과정이 다르다. 그래서 학교는 논리적 사고 이런 것만을 강조한 나머지 진짜 우리가 21세기에 필요한 창의성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교육과정과 연결돼서 물어볼 수 있고요. 특히 교사가 창의성을 길러주려면 수업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5가지 써라, 4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의성의 함양방을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창의성을 함양할 거냐. 이런 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창의성과 관련해서 지능이론 그리고 특히 가드너와 스탠버그가 어떻게 우리 교육에 주는 함의 또 가드너와 다중지능이론 스탠버그의 지능이론에 의해서 우리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건 아주 출제 가능성 제1호예요. 그 다음에 요 동기유발을 교수 아까 내가 초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건 심리학에서 나올 수도 있고 수업 동기유발로 나올 수도 있고 교육 목표로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동기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교육의 목표이면서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의 한 수단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수업 장면에서 동기유발이 나올 거예요. 작년처럼. 그래서 이제 수업 동기유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이 자아 개념을 손상할 수도 있고 자아 개념을 이렇게 긍정적 자아 개념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이 전부 아우를 때 우리가 정인 교육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를 눈여겨봐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전인교육적 차원에서 생활지도인데 이런 게 나옵니다. 생활지도를 하는 장면을 주고 거기에서 대화기법이 뭐가 잘못됐냐 지적을 해봐라고 한다거나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상담 유형에 정신분석적 상담 안 나옵니다. 심리 교류분석 안 나와요. 개인 구념이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무엇과 관련해서? 교실 문제행동 지도방법과 관련해서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문제행동 지도방법 이런 것은 아주 100% 나와.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문제행동 지도방법에는 인지적 접근도 있고 행동주의 접근도 있죠.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접근, 인지적 접근 예를 들면 자꾸 자리를 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인지적으로 어떻게? 행동적으로 어떻게? 지금 딱 떠올려야 돼요. 인지적으로는요, 규칙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인지시키는 거예요. 이거. 근데 행동적으로는요, 직접 개입한 거예요. 상벌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정도로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현실 상담.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의 단기 상담.
그 다음에 진로 상담이 또 나올 확률이 많아요. 진로의 발달이라든지, 뭐 크라이스의 성숙 이론이라든지, 로우의 욕구 이론이라든지, 이런 진로 상담, 또 자유학기 제도를, 이게 이제 뭐 시사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그 이후, 진로 교육, 이런 게 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청소년 비행이론? 제시문을 주고, 근데 이제 이 청소년 비행이론, 철수라는 아이가 비행에 빠진 이유를 낙인 이론을 골라내서 이것을 갖다가 하고, 차별 접촉 이론을, 이걸 우리가 찾아내서 써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러면 이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이 철수를 어떤 상담 기법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작년에 아주 어려웠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이제 교육 목표 했죠. 그러면 교육 목표를 했으면 두 번째로 뭐냐면 교육의 내용의 선정과 조직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의 선정의 원리, 그 아주 뭐 기회의 원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 경험, 다목표 선정의 원리, 조직의 원리에는 타일러가 말하는 세 가지가 있어.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런 것을 제시문 형태로 주고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 선정, 그러면 지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유형,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 조건적 지식, 또 무슨 이 권위적 지식, 실천적 지식, 그 다음에 또 인격적 지식, 암묵지, 이런 지식의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뭐예요? 지식기반사의 포스트 모던 구성주의 시대죠. 이때의 지식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걸 쓰고, 지식의 성격이 바뀌면 당연히 교수 방법이 바뀌어야 돼. 이런 문제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 선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 영교육 과정이, 왜? 학교 교육 과정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지면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함에도 빠질 수밖에 없는 영교육 과정의 발생 배경, 또 영교육 과정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 아이즈너의 견해에 입각해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렇게 비교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잠재적 교육 과정을 알아야 장년 문제, 잠재적 교육 과정 측면에서 아이들의 그 동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을 진단해봐라, 이렇게 나오지, 뭐 잠재적 교육 과정의 원천 무엇이라 이런 논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논술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이겁니다.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 이론이 나오거든. 그럼 학습 이론에서 행동주의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행동주의 중에서 누구만 나올까요? 파블로프 스키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프 스키너가 교실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것 아까 내가 한 예를 들어줬는데 이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객관식 공부할 때는 그랬잖아요. 파블로프하고 스키너의 비교, 이건 자극의 대치가 있다, 이건 없다, 이것은 자극이 반응 앞에 온다, 이건 자극이 반응 뒤에 온다, 이런 따위를 공부했지만은 논술은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알아야 쓸 수 있지만 여기에서 공부하는 그 개념은 그런 것과는 달라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 무조건 나오죠. 구성주의 지식관, 예를 들면은 A 교사는 지식을 이렇게 보고 있고 B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이론이냐 적어라. 그러면 구성주의, 그러면 개인적 구성주의, 피아제와 사회적 구성주의, 비고치기 이론의 교실 상황 적용 엄청 나올 겁니다. 이런 분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시험만 해더라도 그 아이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 브루네의 수업 이론과 관련해서 써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나오듯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종전에 요 글레이즈의 수업 절차 모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캐롤과 브룸은 완전학습 모델, 어떻게 완전학습을 시킬 것이냐, 간의 수업 절차. 근데요, 대부분 이 수업 이론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교실 수업 상황을 쭉 줄 겁니다. 뭐 교사와 학생은 대화 형태로 주든 한편에 글러주든 어떤 교사의 수업 상황을 글러줘.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읽고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써라. 그러면 좋은 수업의 특징을 매뉴얼로 여러 번 기억해야 해. 의사가 환자를 딱 보고 얼굴만 딱 봐도 얘는 위가 어떻고 하파가 어떻고 신장이 어떻고 이걸 알듯이 여러분은 비디오로 10분을 수업을 보여주든 글로 주든 딱 보면 진단이 돼야 돼. 그러려면 수업의 평가 관점 요 매뉴얼로 싹 알고 있어야 돼. 도입 단계에서는 뭐가 잘 됐느냐, 선행 지식을 확인했느냐, 주의 집중을 유발했느냐, 선택적 주의 집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목표 제시했냐. 그러면 목표를 제시 안 했으면 목표 제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해요. 지금 이건 뭐 지면 이것밖에 아니지만 우리가 논술하면 전부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문답법,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예, 수업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교수 방법을 써야 할까요? 협동학습법. 객관식 같으면은 협동학습에 STAD가 보고 직소가 보고 이렇게 나오지만요. 논술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협동학습법을 다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를 시킬 것일까, 나 같으면 어떤 모형을 가지고 학습을 구안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법, 요 정전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구성주의 학습법. 이런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평가이죠. 작년 시험에서도 그 평가를, 형성평가를 했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동기를 오히려 떨어뜨렸다. 어떻게 하냐, 그 문제가 나왔죠. 이 평가는요, 평가 철학이 중요해요. 평가 철학의 가장 키워드는 지금 요즘에 이제 정교조 교육감들이 돼가지고 교사평가 아주 지금 반대하는 것이 연일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평가란 것은 왜 합니까? 결론부터 말할게요. 누구를 처벌한다거나 심판한다거나 분류, A급, B급, C급 이렇게 분류가 목표가 아니고 이해해서 처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잠재적 교육과정 알죠? 잠재적으로 이게 평가가 이걸 가져와 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의도했던 것은 이거예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의도하지 않았던 이걸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교육평가를 반대한 사람은 이걸 우려를 한 거고, 교육평가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은 이것을 논거로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알아서 평가에 대해서 해야 하냐 안 해야 되냐, 평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평가 유형 이런 거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이게 더 좋겠죠. 외재적 동기. 근데 내재적 동기를 위해서는 이거. 그리고 규준 참조, 준거 참조보다 더 좋은 게 이거. 이런 것을 우리가 써야 되고, 이미 내 기출 그 문제 모범답안 작년치를 보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는, 자, 작년 문제만 하더라도 보세요. 어떤 교사가 수업 중에 평가를 했는데 결과 점수 위주로 알려줬더니 점수가 나쁜 사람은 시무르겠다 그랬죠. 그것은 형성평가라고 했지만 활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건 형성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사의 행동을 조목조목 요 이론의 기초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빼지 말고 해야 돼. 그 다음에 표준화 검사의 활용.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6월 28일 중등 추가 모집에서, 중등 추가 모집인가요? 중등 추가 모집이 아니라, 그 작년에 중등 특수 모집에서 쌍둥이 남매를 둔 어머니가 선생님과 하면서, 남자 아이는 IQ가 뭐 130이 나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영희는 99가 나와가지고 시무르게 갖고 어렸을 때 꿈이었던 간호사 꿈을 접어버렸다, 그런 말이 있거든. 바로 표준화 검사,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적성검사, 지능검사, 이 활용은 잘 사용하면은 아이들에게 보약이 되지만, 이 표준화 검사의 한계점,
또 표준화 검사의 활용법을 모르면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영희와 같은 사례를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표준화 검사의 제약점, 우리가 표준화 검사를 왜 쓰는가, 표준화 검사의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능검사의 문제는 뭔가, 이런 것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수행평가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평가가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것이 출제에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도구의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사는 평가 전문가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사례를 줄 것입니다. 교사가 어떤 이번 기말고사에서, 이번 학년말고사에서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문항을 주로 출제했다 해놓고 이기게 여기에 잘못된 거 뭐 고르냐. 그 다음에 여러분 과거제도 있죠. 반개 유형원이가 과거제도를 비판하는 글을 주고 여기에서 평가 도구의 양호도 조건 중 무엇은 되어 있는데 무엇이 결여되어 있느냐, 이걸 써라고 또 출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과거제도의 문제점과 과거제도를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문제이냐를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검사문항 제작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올 아주 검사문항 제작 원리 그러면 적어도요 선다형이나 주관식에서 한 5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게 문제에 출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우리 학교 현장의 교육을 잘하려면 허리 역할을 한 것이 교육행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행정에서는 교육행정의 개념이 뭐냐? 이 교육행정의 개념에는 무슨 공권설도 있고 행정행위설, 기능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교육행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교육정책론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장은 학생들을 교사들을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발제도의 문제점, 시험을 숨기는 이걸 과거제도와 관련지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종전의 과거제도가 사실 국자갑이나 성균관이 쇠락했던 것은 과거제도 때문이에요. 이건 오늘날 수능시험, 입시주의 시험이 공교육을 황폐시킨 것하고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이 과거제도의 공과 좋은 점, 나쁜 점, 반개유형원의 공거제도가 뭐냐, 이것이 오늘날 학교장 추천제하고 어떻게 관련되느냐, 이것이 공교육을 살리는데 왜 기여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거제도는요, 반개유형원의 공거제도를 공부할 때 학교 현장이 어떻게 접목되느냐,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만, 수능시험 성적으로만 대학에서 인재를 뽑아버리면 애들이 학원에 다 가버리지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개유형원의 공거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성적, 수능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추천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학교가 살아난다는 시사점을 주거든. 그래서 공거제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것이 학교 공교육을 어떻게 살리느냐를 논리적으로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공교육의 한계를 서양 교육사하고 연결해서 나오면서 우리가 공교육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교육은 앞에 공짜가 붙었잖아요. 공짜. 이 공짜가 붙었네. 공짜가 붙은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걸 지적을 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 혁신학교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이 뭐냐? 그래서 혁신학교가 나왔죠. 그러면 혁신학교는 무엇을 지향하는 학교냐? 내가 한마디만 딱 해줄게요.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학교예요. 비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된 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우리도 왜 고교 평준화 제도를 두고 학교 선택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택제 도입, 그러면 여러분 차트스쿨, 마그넷스쿨 그러듯이 우리나라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특성화고 이런 게 전부 이 선택제와 관련되는데 여러분 자사고 없애야 돼요? 존치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평등주의자입니까? 자유주의자입니까? 이 평등주의,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학교 선택제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내 말을 알아들을란가 몰라도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흔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평등주의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평등주의는 요리가거든요. 고교평준화. 이것이 공교육의 한계를 가져왔다고 하거든.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네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평등주의는 고교평준화를 좋아했고 이것이 공교육의 한계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봐요. 내가 아까 좀 말을 잘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고교평준화 때문에 공교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선택제로 가져오자, 선택제를 대폭 확대하자 이러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평등주의, 자유주의와의 관계를 모르면 낭패를 봐. 결론, 자유의 반대는 평등이야. 평등의 반대는 자유고. 그런데 지금은 신자유주의야. 그러면 자유주의는 뭐냐? 18세기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20세기 밀턴 프리드만, 이런 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조직의 성격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 작년에도 그 장학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장학론만 덜렁떼서 이렇게 안 나와. 교내 자율장학의 종류를 2가지 이상 나열하고 써라.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안 나오고, 이 수업에서 교사가 동기유발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형성평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 이 자율장학에 입각해서 그 전문성 향상을 가져오는 구체적 방법을 써라 이렇게 나온다거나, 어째서 교육적 장학보다는 자율장학을 해야만이 성공할 것이냐, 이런 걸 수업 장면하고 연계해서 나오지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에 무엇을 보냐면요, 교육과 사회를 봅니다. 여러분, 학교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와 학교와의 관계를 또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역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된 것이 부의 대물림이거든. 옛날에는 가난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왔고 기회를 보장했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지렁이만 나오지 용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교육적 격차가 왜 나는가? 강북과 강남은 왜 나는가? 대도시와 소도시는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나라는 말이죠, 교육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격차를 가져와 버린다는 것은 이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 통합성 측면에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인 여러분은 이 성적 격차나 교육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가정 배경 때문이냐, 학교의 부실 때문이냐, 정확하게 진단해서 처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평등관이 또 나올 수가 있죠. 이 교육평등관은 교육행정의 원리와 관련해서, 평등의 원리와 관련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평등관은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결과적 평등, 이것과 관련된 정책과 연계해서 나오면서 교육격차 인과론과 관련해서 나올 확률이 아주 많네요. 이제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런 분야가 학교 현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많이 내용을 하고 싶고 그럽니다만은 이 한정된 시간이고, 또 여러분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 조금 빠르고 이런 점을 사려 있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한 가지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없는 공부는요, 시간의 낭비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들어가지고 방향을 딱 세우고 책을 읽을 때 개념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데, 이게 학교 현장에 접목될 것인가 안 된 것이냐를 봐서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하고 강약을 조절하고 이렇게 한다면 좋은 공부가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내가 논술을 써대면 직접 이렇게 교환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글을 3가지 측면에서 내가 첨삭을 하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익명성을 전제로 하죠. 아주 모범답안 글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많이 알고 있는데 모범답안이 되려다 말아버린 글, 그 다음에 전혀 방향에서 어긋난 글, 이런 걸 비교를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비 교사 여러분 건투를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